심장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턱시도 안쪽 주머니에서 진동이 멈추지 않았고 민준 씨의 손바닥엔 식은 땀이 번졌습니다. 피로 연장 조명이 너무 밝았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의 불빛이 턱시도 안감에 비쳤고 그 빛이 민준 씨의 갈비뼈를 타고 올라와 목을 조였습니다. 민준, 즉시 연락 바람. 수진 관련 중대 정보 입수. 이 짧은 한마디가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민준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엔 민준 씨가 본 적 없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소였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마치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숨을 삼켰고 목구멍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으로 살아온 10년이 한 사람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했었습니다. 수없이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검증을 통과했고 민준 씨는 그 의심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요? 왜 결혼식 날 피로연이 한창인 이 순간에 상사는 연락을 해온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수진 씨는 지금 저런 눈빛으로 민준 씨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마치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듯이.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민준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고 천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랑의 설렘보다는 요원으로서의 본능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확인했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진 씨와의 3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난 건 탈북자 정착 지원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국정원 대북팀 소속이었고 탈북자들의 신원 확인과 정착 과정을 감독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때 28이었고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온 지 6개월째였습니다. 평양에서 왔습니다. 수진 씨의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눈빛에 끌렸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를 만났지만 수진 씨의 눈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결연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업무상 만남은 자연스럽게 사적인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수진 씨는 북한에서의 삶을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양에서 무역 일을 했다는 것, 어머니는 수진 씨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것, 두만강을 건널 때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하다는 것. 민준 씨는 들었습니다. 요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개월 후 민준 씨는 수진 씨에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수진 씨의 표정을 민준 씨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쁨과 함께 뭔가 슬픈 것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때 그걸 과거의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애는 순조로웠습니다.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수진 씨는 민준 씨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해했고 민준 씨의 힘든 업무를 위로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도 받아들였고 민준 씨가 말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연인이었습니다. 1년 후 민준 씨는 청혼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였습니다.
석양이 지는 강물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는 울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게 기쁨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수진 씨는 정말 무엇 때문에 울었던 걸까요? 결혼 준비 과정은 까다로웠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탈북자와 결혼한다는 것, 상사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보안 심사가 다시 진행됐고 수진 씨는 모든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신원조회에서 이상 없음, 심리평가에서 정상 판정,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통과.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민준 씨는 가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수진 씨가 보이는 어떤 표정들, 어떤 순간의 눈빛들이 낯설었습니다. 민준 씨가 업무 이야기를 할 때 수진 씨의 귀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모든 정보를 흡수하려는 듯이. 하지만 민준 씨는 그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민준 씨는 예식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어색했습니다. 요원으로 살아온 10년 동안 민준 씨는 수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신랑이라는 역할은 처음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의 아버지 김 씨였습니다. 탈북자 커뮤니티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민준 씨는 그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과묵했지만 딸을 아끼는 아버지였습니다. 적어도 민준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잘 부탁하네. 김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축복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김 씨와 악수를 했고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김 씨의 눈을 보았을 때 민준 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눈엔 적대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고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알아챘습니다. 수진 씨의 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을. 대신 그곳엔 슬픔과 체념이 있었습니다. 식은 진행됐고 서약이 끝났습니다. 민준 씨와 수진 씨는 입맞춤을 했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지만 민준 씨의 가슴 속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사람들이 웃었고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본능은 계속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그때 턱시도 안쪽 주머니에서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민준 씨는 미소를 유지한 채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고 상사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고 그 순간 얼굴의 온도가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민준, 즉시 연락 바람. 수진 관련 중대 정보 입수.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진 관련이라는 세 글자가 민준 씨의 눈에 박혔습니다. 중대 정보라는 단어가 가슴팍을 짓눌렀습니다. 국정원에서 15년을 일하며 민준 씨는 이런 문자를 수없이 받아봤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결혼식 날 피로연이 한창인 이 순간에 상사가 연락을 해온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객들은 웃고 있었고 음식을 먹고 있었고 축하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동료들도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시선을 옆으로 돌렸을 때 수진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신부 테이블에 앉아있던 수진 씨가 민준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의 하얀 레이스가 조명을 받아 빛났지만 그녀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체념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옆 테이블에 앉은 동료에게 말했고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는 피로 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멀어졌고 정적이 귀를 눌렀습니다. 심장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앞에 도착했지만 민준 씨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상구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고 계단참에 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민준 씨는 휴대폰을 꺼내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민준이냐? 상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네, 팀장님. 무슨 일입니까? 민준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상사는 잠시 침묵했고 그 침묵이 민준 씨의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 결혼식장입니다. 피로연 중이었습니다. 알고 있네. 자네 결혼식이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 본부로 와야 할 것 같네. 민준 씨의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한숨이 민준 씨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 김철수 씨 말일세. 우리가 추가 조사를 진행했는데 문제가 발견됐네. 민준 씨의 입이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김철수 씨가 탈북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네.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네. 세상이 멈췄습니다. 민준 씨는 계단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 공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김철수 씨는 모든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신원조회도 탈북자 인증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 그렇게 알고 있었네. 하지만 중국 쪽 정보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네. 김철수라는 이름의 탈북자는 실제로 존재했지만 2005년에 중국에서 사망했네. 지금 한국에 있는 김철수는 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한 것으로 보이네. 민준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05년이면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김 씨는 20년 동안 한국에서 가짜 신분으로 살아온 겁니까? 그렇다면 수진 씨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상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네. 하지만 아버지가 공작원이라면 딸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네. 지금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네. 자네가 직접 와야 할 것 같네. 민준 씨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벽의 감촉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3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 씨와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첫 만남, 첫 데이트, 첫 키스, 청혼하던 날. 그게 다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팀장님, 저는 지금 결혼식 중입니다. 피로연이 한창입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이건 국가안보 사안일세.
자네도 요원이니까 이해할 걸세. 민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요원으로서의 의무와 남편으로서의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원이 먼저였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30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 씨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계단참에 서서 한참을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피로 연장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그녀가 보였던 눈빛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체념과 슬픔이 섞인 그 눈빛,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 혹시 수진 씨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결혼식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민준 씨는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수진 씨를 봐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피로 연장의 소음이 다시 귀를 때렸습니다. 민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가 민준 씨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질문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심장은 폭발할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턱시도 안쪽 셔츠가 땀으로 젖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옆 테이블 동료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긴급 호출이 떨어졌어. 지금 당장 본부로 가봐야 할 것 같아.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민준 씨를 봤습니다. 지금 결혼식 날인데? 나도 어쩔 수 없어. 국가안보 사안이래. 민준 씨는 수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신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긴급 호출이 와서 본부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수진 씨가 민준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놀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세요.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피로 연장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예식장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민준 씨의 다리는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웨딩 슈즈 밑창이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턱시도 재킷을 벗어 조수석에 던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예식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 안에 수진 씨가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신부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을 그녀를 상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요원으로서의 본능이 남편으로서의 감정을 짓눌렀습니다. 국정원 본부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민준 씨는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며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철수 씨가 공작원이라니, 20년 동안 가짜 신분으로 살아왔다니, 그렇다면 수진 씨는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요? 신호등이 바뀌었고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민준 씨는 수진 씨와의 3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물, 그녀의 목소리. 그게 다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을까요?
본부 정문이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민준 씨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자 정적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민준 씨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턱시도 셔츠에 넥타이를 맨 신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차림으로 상황실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금속문에 비친 민준 씨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신랑이었던 남자가 지금은 의심과 배신감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상황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민준 씨의 인생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바뀌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민준 씨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상황실 안에는 6명이 있었습니다. 팀장과 부팀장, 그리고 대북팀 요원 4명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민준 씨를 봤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민준 씨를 보는 그들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동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 앉게. 팀장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겠네. 팀장이 노트북을 돌려 민준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김철수 씨였습니다. 아니, 김철수 씨처럼 보이는 누군가였습니다. 이 사진은 2003년 중국 단둥에서 찍힌 거네. 당시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 과정에서 촬영한 자료지. 이 남자의 이름은 김철수, 평양 출신이라고 했네. 팀장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다른 문서였습니다. 이건 2005년 중국 공안의 사망 기록이네. 김철수라는 이름의 탈북자가 단둥에서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지. 민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2005년에 사망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 있는 김철수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런데 2006년 같은 이름의 김철수가 한국에 입국했네. 탈북자로 등록됐지. 팀장이 다시 사진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한국 입국 당시 찍은 신원 사진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아는 김철수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과 2003년 중국에서 찍힌 인물을 비교 분석했네. 얼굴 윤곽, 귀 모양, 미세한 특징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동일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95% 이상이네. 민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김철수라는 이름을 도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 측 정보기관이 최근 추가 정보를 제공했네. 2005년 사망한 진짜 김철수의 신원 정보가 북한 공작 조직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 부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준, 자네가 만난 김철수는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으로 추정되네. 20년 동안 탈북자 커뮤니티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포석 공작을 벌여온 것으로 보이네. 민준 씨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20년이라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진 씨는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문제일세. 수진 씨의 신원도 재조사 중이네. 만약 김철수가 공작원이라면 그의 딸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네. 민준 씨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모든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심리평가도 다 통과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고도로 훈련된 공작원은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할 수 있네. 게다가 자네에게 접근한 것 자체가 계획된 작전이었을 가능성도 있네.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자신을 속였다는 걸, 3년간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걸. 증거가 있습니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네.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네. 팀장이 노트북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수진 씨가 자네를 처음 만난 시점을 보게. 2022년 3월이지. 그런데 그 직전인 2월에 김철수가 탈북자 커뮤니티 모임에서 자네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네. 민준 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국정원 대북팀에 젊은 요원이 있는데 탈북자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는 내용이었네. 당시 우리 정보원이 그 대화를 보고했었지.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 부팀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수진 씨가 자네에게 접근했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타이밍이 정확하네.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문 쪽을 봤습니다. 무장한 요원 2명이 들어왔고 그 뒤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수진 씨였습니다. 민준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수진 씨는 민준 씨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이 일어섰습니다. 수진 씨가 30분 전 우리에게 직접 연락했네. 자수하겠다고. 민준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자수하겠다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수진 씨가 스스로 국정원에 연락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작원이라는 것도 자신이 그 일에 연루됐다는 것도. 앉으시죠, 수진 씨. 팀장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천천히 걸어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웨딩드레스의 긴 치마가 의자에 걸렸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치마를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눈은 수진 씨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엔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내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탈북자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입니다. 2006년에 한국에 침투했고 탈북자 신분을 도용했습니다. 상황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훈련받았습니다. 한국말을 배웠고 한국 문화를 공부했고 탈북자 행세를 연습했습니다. 민준 씨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6살부터라니. 그렇다면 수진 씨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12살이 됐을 때 본격적인 공작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정보 수집 방법, 감시 기술, 접선 절차를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언젠가 남조선에 침투할 거라고 했습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2022년 2월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임무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2022년 2월이면 자신이 수진 씨를 만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국정원 대북팀에 젊은 요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탈북자 지원 업무를 맡고 있으니 접근하기 좋은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까?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네, 민준 씨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명령했습니다. 당신에게 접근하라고, 정보를 빼내라고, 필요하다면 연인 관계까지 발전시키라고. 민준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3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저를 만났던 겁니까?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네. 수진 씨의 대답이 칼처럼 민준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획이었습니까? 커피를 마시자고 한 것도, 제 고민을 들어준 것도 다 연기였습니까? 수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이마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계속하세요. 민준 씨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임무였습니다. 당신을 관찰하고 약점을 찾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고했고 아버지는 만족해했습니다.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전달했습니까? 민준 씨의 일과 근무 패턴, 동료 관계, 상사 이름, 담당 업무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민준 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뒤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 안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준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당신은 제가 상상했던 남조선 사람과 달랐습니다. 친절했고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줬습니다. 민준 씨는 창문에서 돌아섰습니다. 수진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게 저를 속이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처음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저는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숨기고 사소한 것들만 전달했습니다. 부팀장이 물었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아버지에게 보낸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공장망 명단도 가져왔습니다. 수진 씨는 웨딩드레스 안쪽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였습니다. 팀장이 그것을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문서와 사진 파일들이었습니다. 팀장이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보고서였습니다. 민준 씨의 이름이 보였고 날짜는 2022년 5월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더 있습니다. 아버지의 거점 주소, 연락책 명단, 접선 장소, 암호 체계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요원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유지됐던 공장망 전체를 넘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앞에 섰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겁니까? 왜 하필 오늘 결혼식 날에? 수진 씨가 민준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오늘 아침 결혼식장에 가기 전에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당신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에서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제가 확실히 아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 씨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팀장이 USB 내용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김철수와 연결된 공장망을 일망타진할 수 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보호 증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진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와의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겁니다. 당신의 신원 자체가 조작된 것이니까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신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신당한 요원이었습니다. 민준 씨, 수진 씨가 불렀습니다. 민준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한 말들, 당신과 보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마지막 1년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 당신과 결혼식을 올린 날, 그리고 모든 걸 고백한 날을요.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팀장이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즉시 작전에 들어간다. 김철수와 명단에 있는 인원들을 동시에 체포한다. 요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황실이 분주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상황실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준 씨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턱시도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넥타이를 풀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 전에 행복한 신랑은 어디로 갔을까요?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팀장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작전 개시. 1시간 내 12개 거점 동시 타격. 민준 씨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시각은 오후 8시 20분이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고 신부는 국정원 상황실에 앉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부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민준, 괜찮나?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작전에 참여하게, 김철수 체포조에 합류하게. 제가요? 자네가 김철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닌가? 3년 동안 가까이서 관찰했잖나. 민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장인이 될 뻔한 남자를 체포하러 가야 한다니. 하지만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30분 후 민준 씨는 작전 차량에 타고 있었습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권총을 찼습니다. 턱시도 재킷 대신 검은색 작전복을 입었습니다. 차 안에는 5명의 요원이 더 있었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10분. 운전석의 요원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강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집은 미아동에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수진 씨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김철수는 매일 밤 9시에 집에 있다고 합니다. 작전 지휘관이 브리핑했습니다. 단독주택 2층 구조이고 비상탈출구는 뒤편 창문입니다. 무기 소지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수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몇 번 방문했던 곳이었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던 식탁,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 작은 마당의 화분들,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무대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가 목표 지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다른 팀들도 동시에 각자의 목표 지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각 팀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2팀 목표 지점 도착, 5팀 대기 중, 7팀 준비 완료. 민준 씨가 속한 1팀은 김철수의 집 앞 골목에 섰습니다. 집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전팀 준비 완료. 3, 2, 1 돌입.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요원 2명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도 뒤따라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실에 김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손들어. 국정원이다.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김철수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민준 씨를 봤습니다. 찬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사위가 직접 왔구만.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요원이 다가가 김철수를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김철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에 저녁 식사 흔적이 있었습니다.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혼자 먹었던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수진이 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수색 시작. 지휘관이 명령했습니다. 요원들이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소리, 서랍을 여는 소리, 가구를 옮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김철수 앞에 섰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김철수가 고개를 들어 민준 씨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넘긴 거지?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결국 날 배신했구만. 아버지를.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민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6살 아이를 공작원으로 키운 사람이 무슨 아버지입니까?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비웃음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자네는 모르겠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위해 싸우는지. 수진이도 언젠간 이해할 거야.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하는 건 당신일 겁니다. 민준 씨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김철수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발견했습니다. 위층에서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책상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고 요원이 서류 뭉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암호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요원이 작은 무전기를 보여줬습니다. 일반 무전기와 달리 특수 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울 지도였고 몇 군데에 빨간 점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거점 위치로 보였습니다. 사진 찍고 모두 압수. 지휘관이 지시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3팀 목표 확보 완료. 6팀 목표 확보 완료. 9팀 목표 도주 시도했으나 체포 완료. 하나둘씩 공작원들이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넘긴 명단의 사람들이 동시에 붙잡히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유지됐던 공작망이 단 1시간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작전이 종료됐습니다. 총 12명이 체포됐습니다. 김철수를 포함해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 4명, 그들에게 포섭된 협력자 8명이었습니다. 압수한 증거물도 상당했습니다. 암호문, 통신장비, 공작금, 지령서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작전 차량에 타고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민준 씨는 결혼식장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작원 체포 작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본부에 도착했을 때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자 팀장이 민준 씨를 맞았습니다. 수고했네. 완벽한 작전이었네. 수진 씨는 어디 있습니까?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팀장은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별도 조사실에 있네. 보호 증인 절차를 진행 중이네. 민준 씨는 그쪽으로 걸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수진 씨를 만나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민준 씨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집에 가서 쉬게. 내일 정식 보고를 받겠네. 팀장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황실을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차를 출발시키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결혼식을 준비했던 것부터 지금까지 마치 한 달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원으로 훈련받은 15년이 감정을 꽁꽁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선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신뢰였을까요? 아니면 행복에 대한 기대였을까요? 민준 씨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빈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집엔 신부가 없었습니다. 신혼여행 가방이 현관에 놓여 있을 것이고 침실엔 깨끗한 이불이 펴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준비는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끝났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민준 씨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자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책장, 식탁.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현관 옆에 신혼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가방을 봤습니다. 발리행 비행기 티켓이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획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가방을 벽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작전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방탄조끼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벗을 힘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민준 씨는 결혼식을 준비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루가 끝난 시점에 민준 씨는 공작원의 사위에서 배신당한 요원이 돼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민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갑자기 나간다고 하고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수진이는 괜찮니?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민준 씨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 씨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부모님께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결혼식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신부가 공작원의 딸로 밝혀졌다고 말해야 할까요? 민준 씨는 방탄조끼를 벗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침대 위에 웨딩드레스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에 찍은 스튜디오 사진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수진 씨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 씨의 미소가 진짜였을까요? 그녀가 보였던 행복한 표정이, 민준 씨를 바라보던 눈빛이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훈련된 연기였을까요? 민준 씨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준 씨는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수진 씨와의 첫 만남부터 오늘까지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커피를 마시던 날, 처음 손을 잡았던 날, 처음 키스했던 날. 그 모든 순간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됐습니다. 수진 씨가 가끔 보였던 낯선 표정들, 질문에 너무 완벽하게 답하던 모습들, 민준 씨의 업무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것들,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민준 씨는 그걸 눈치채면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했던 겁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킬 때까지 민준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겨우 2시간 정도 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제 밀어놨던 신혼여행 가방이 여전히 현관 옆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팀장으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본부 출근. 김철수 조사 계속 진행. 민준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요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본부에 도착했을 때 10시 정각이었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자 팀장과 몇몇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밤새 조사가 진행됐던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와 증거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준 맞나? 앉게. 팀장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새 김철수를 조사했네. 자백을 받았네. 팀장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조서가 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1995년부터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네. 2006년에 한국에 침투해 탈북자 커뮤니티를 거점으로 20년간 활동했네.
민준 씨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김철수의 진짜 이름은 김영철이었고 평양 출신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탈북자가 아니라 공작원으로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도 밤새 조사를 받았네. 보호 증인 프로그램 신청이 승인됐네. 새 신분을 받고 안전가옥으로 이동할 예정이네. 민준 씨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새 신분이라니. 그렇다면 수진이라는 이름도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것도 사라지는 겁니까? 민준, 자네와 수진 씨의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됐네. 수진 씨의 신원 자체가 조작된 것이니 혼인신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던 거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2주간 특별 휴가를 받게 될 거네. 정신적 충격도 컸을 테고 조사 과정에서도 협조가 필요할 거네. 팀장님, 제가 수진 씨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좋을지 모르겠네만. 하지만 자네가 원한다면 허락하겠네. 마지막으로 정리할 말들이 있을 테니. 민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도 될까요? 3층 제2조사실에 있네. 가보게. 민준 씨는 상황실을 나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진 씨를 다시 만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2조사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준 씨는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조사실 안에 수진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의 웨딩드레스 대신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민준 씨와 수진 씨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방을 채웠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앉으세요. 수진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신랑과 신부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요원과 증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 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민준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건 진짜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진 씨가 고개를 들어 민준 씨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수진 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그 눈물을 봤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속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라고요? 민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접근한 것부터가 거짓이었는데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알아요. 모순이죠. 수진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에서 진심이 생길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언제부터 저를 사랑했다는 겁니까? 수진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서서히 변한 거니까요. 하지만 확실히 알게 된 건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준 씨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1년 전이면 2023년 봄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수진 씨가 밤새 곁에 있어줬던 때였습니다. 그때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임무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걸요. 당신이 아프면 저도 아팠고 당신이 웃으면 저도 기뻤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에게 보고를 계속했습니까? 민준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턴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숨기고 아버지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USB에 있는 제 보고서를 확인해 보세요. 2023년 이후 보고서들은 대부분 사소한 내용뿐입니다. 민준 씨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수진 씨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자백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눈치챘습니까? 네, 작년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져오지 않으니까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투입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민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사람이요? 네, 아버지의 조직에는 또 다른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패하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접근할 계획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수진 씨가 없었어도 누군가는 자신을 노렸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수진 씨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아버지를 막아야겠다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어제 결심했습니까? 왜 하필 결혼식 날?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장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행복한 신부 같았지만 제 안에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결혼하면 평생 거짓말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민준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속일 수 없다고. 당신이 저를 미워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그래서 국정원에 전화한 겁니까? 네, 식이 시작되기 전 새벽 6시에 전화했습니다. 자수하겠다고, 아버지의 모든 걸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가 민준 씨를 봤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올리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신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욕심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혼식 내내 수진 씨가 보였던 슬픈 눈빛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녀는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제가 상황실에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예상했습니다. 국정원이 당신에게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냈습니까?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라고 했죠.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민준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당신이 진심이었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모든 게 계획된 연기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제 입장이었다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민준 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수진 씨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지만
민준 씨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배신한 건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거짓일 수 있을까요? 민준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김철수를 넘긴 건 사실이었습니다. 20년간의 공장망을 무너뜨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뭘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3년간의 거짓말을 지우기엔 부족합니다. 알아요. 수진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제가 당신과 보낸 시간들, 당신과 웃었던 순간들, 당신을 안았던 밤들은 진짜였습니다. 민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보호 증인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새 이름을 받고 새 곳에서 살게 됩니다. 수진이라는 이름도 사라지는 겁니까? 네, 그 이름도 처음부터 거짓이었으니까요. 수진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김미향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났고 6살 때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은 한국에 오면서 만든 거짓 신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이름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불렀던 이름조차 거짓이었다니. 저는 누구를 사랑했던 겁니까? 수진입니까? 미향입니까? 둘 다입니다. 수진 씨가 아니 미향 씨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가짜 이름이었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제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미향이 수진이 되어 당신을 만났고 수진으로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과 진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습니까?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 증인은 과거와의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저도 당신을 다시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입니까? 네, 아마도.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지내세요, 수진 씨. 아니, 미향 씨. 수진 씨도 일어섰습니다. 민준 씨도 행복하세요. 언젠가 진짜로 당신을 사랑할 사람을 만나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처음부터 진실하게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민준 씨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을 때 뒤에서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 사랑했습니다.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준 씨는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 너머로 수진 씨가 남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미향이라는 이름의 낯선 여자가 남았습니다. 민준 씨의 결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거리에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고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갔지만 민준 씨의 시간은 그날 이후 멈춰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국정원 대북팀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탈북자 지원 업무는 다른 요원에게 넘어갔고 민준 씨는 정보 분석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읽고 보고서를 쓰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요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혼자 집에 돌아가 빈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민준 씨는 수진 씨를 떠올렸습니다. 아니,
이제는 미양 씨라고 불러야 할 그 여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새 이름으로 새 삶을 살고 있을 그녀가 때때로 자신을 생각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부모님께는 한 달 후에야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이 무효가 됐다고, 수진 씨가 신분 문제로 떠났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기밀 사항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저 죄송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와 눈을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고 업무 이야기만 했습니다. 민준 씨도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을 때 민준 씨는 수진 씨와 함께 앉아있던 그 식탁을 떠올렸습니다. 김철수와 그의 조직원들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로 기소됐습니다. 민준 씨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김철수와 마주쳤을 때 그는 민준 씨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철수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각각 10년에서 15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뉴스에서는 20년 만에 적발된 대규모 공작망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 그건 그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는 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팀장실에 들어가자 팀장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수진 씨 관련 자료일세. 민준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보호 증인 프로그램 진행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 신분이 발급됐고 새 거주지로 이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이름도 장소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잘 지내고 있네. 탈북자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 팀장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보고 싶나? 팀장이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네가 원한다면 주소를 알려줄 수 있네. 물론 비공식적으로 말이야. 그게 가능합니까? 규정상으론 안 되지. 하지만 자네와 수진 씨는 특수한 경우 아닌가. 최소한 정리할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팀장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민준 씨에게 건넸습니다. 안전가옥 주소일세. 혼자 가게. 그리고 이 일은 나도 모르는 일이네. 민준 씨는 메모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팀장실을 나와 민준 씨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메모지를 꺼내봤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의 주소였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민준 씨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지만 민준 씨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고 목적지까지 53분이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민준 씨는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용서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화가 난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민준 씨도 자신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3개월 동안 분노와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보고 싶었습니다. 1시간 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주택가였습니다. 조용한 동네였고 가로등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차를 세우고 메모지의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층 다세대 주택의 201호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건물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혀 있었고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집에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민준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안경을 쓴 모습, 평범한 트레이닝복 차림. 3개월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녀인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민준 씨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팀장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준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부엌과 거실이 하나로 연결돼 있었고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임시 거처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수진 씨가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민준 씨는 앉았고 수진 씨는 맞은편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저도요. 수진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매일 밤 당신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미워하지 않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민준 씨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수진 씨가 민준 씨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당신을 배신했는데. 알아요. 하지만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진짜로. 거짓 없이, 비밀 없이.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민준 씨. 저는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그럼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하면 됩니다. 민준 씨가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당신 없이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당신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민준 씨, 수진 씨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두려워요. 또 당신을 아프게 할까봐. 이미 충분히 아팠습니다.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이젠 함께 행복해지면 안 될까요? 수진 씨는 민준 씨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민준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수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수진 씨도 민준 씨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가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 씨와 수진 씨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3개월간의 공백이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시간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민준 씨는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한참 후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닦았고 민준 씨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는 작은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짧아진 머리, 달라진 옷차림, 작은 원룸의 풍경.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녀만은 여전히 같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설탕은 넣으시죠? 수진 씨가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놀랐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설탕 2스푼, 우유 조금. 수진 씨가 웃으며 차를 탔습니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민준 씨에게 위안이 됐습니다. 수진 씨는 차 2잔을 들고 와서 하나를 민준 씨에게 건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침대 가장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탈북자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제가 가짜 탈북자였는데 이제 진짜 탈북자들을 돕고 있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거짓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수진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걸요.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을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이해됐습니다. 새 이름은 뭐예요? 박지혜예요. 흔한 이름이죠. 일부러 평범한 걸 골랐어요. 지혜 씨, 민준 씨가 그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낯설었지만 천천히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부르니까 이상해요. 수진 씨가, 아니 지혜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아직 적응이 안 돼요. 누가 지혜라고 부르면 한참 후에야 제 이름인 걸 깨닫곤 해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많이요. 지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정말 괜찮으세요? 저와 다시 시작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확신은 없어요.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가끔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혜 씨가 민준 씨를 봤습니다. 민준 씨를 생각하면 죄책감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럼 천천히 가요. 민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지혜 씨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날 밤 민준 씨는 늦게까지 있다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지혜 씨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괜찮으세요? 네, 기다릴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민준 씨는 약속대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지혜 씨는 꽃을 받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첫 데이트니까요. 꽃을 준비해야죠.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지혜 씨도 웃으며 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낙엽이 길에 깔려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동네는 어때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조용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서울보다 훨씬 평화로워요. 외롭진 않으세요? 처음엔 외로웠어요. 지혜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상담센터 동료들도 생겼고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눠요. 민준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녀가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혜 씨가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과 다시 만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해해요. 저라도 믿기 힘들 테니까요. 지혜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려야겠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침묵도 편안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갔고, 때로는 산책을 했고, 때로는 그냥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 씨가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거짓 없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 씨는 평양에서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엄격한 훈련, 한국말을 배우던 밤들,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던 여정,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6살 때부터 저는 거짓말을 하도록 훈련받았어요. 지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저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항상 역할을 연기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민준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땐 달랐어요. 점점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알아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요원으로 살면서 항상 감정을 숨기고 살았어요.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가면을 쓰고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는 그 가면을 벗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민준 씨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당신과 다시 만나고 있다고요. 지혜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화도 내셨고요. 민준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아시고는 받아들이셨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당신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저를 용서해 주신다는 건가요? 용서가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민준 씨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우리 모두 천천히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지를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민준 씨와 지혜 씨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하얀 눈이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지혜 씨가 민준 씨를 봤습니다. 민준 씨, 저는 이제 행복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과거가 자꾸 떠올라요. 제가 저질렀던 일들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과거에 갇혀 살 순 없죠. 민준 씨는 눈발을 올려다봤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지혜 씨는 민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사랑해요, 민준 씨. 저도 사랑해요, 지혜 씨.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과거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왔고 벚꽃이 피었습니다. 민준 씨와 지혜 씨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이곳은 민준 씨가 수진 씨에게 청혼했던 장소였습니다. 4년 전의 그날 민준 씨는 이곳에서 무릎을 꿇었고 수진 씨는 울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의 자리였습니다. 민준 씨와 지혜 씨는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강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습니다. 여기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지혜 씨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청혼했던 곳이잖아요. 그때 저는 정말 울었어요. 기쁨 반, 죄책감 반이었죠. 지혜 씨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민준 씨가 무릎을 꿇는 걸 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민준 씨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네,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지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 앞에서 진짜 제 모습으로 서 있어요. 가면도 없고 거짓도 없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4년 전 청혼했던 바로 그 벤치였습니다. 민준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혜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민준 씨, 이게 4년 전 저는 여기서 당신에게 청혼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의 청혼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민준 씨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지혜 씨, 아니 김미양 씨, 당신이 누구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지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죄책감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지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온전히 저 자신으로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민준 씨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4년 전에 샀던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준비한 반지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반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서로를 안았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마치 용서처럼. 강물은 계속 흘렀고 시간도 계속 흘렀습니다. 과거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미래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가끔 꿈을 꿔요. 지혜 씨가 민준 씨의 품에 안긴 채 말했습니다. 어떤 꿈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꿈이요. 거짓 없이, 공작 임무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당신을 만나는 꿈이요. 그랬으면 좋았을까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지혜 씨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겪은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민준 씨가 동의했습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거죠. 지혜 씨는 민준 씨에게서 떨어져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그게 저를 만들었고 당신을 만나게 해줬으니까요. 다만 당신에게 상처 준 건 평생 미안할 거예요. 저도 당신을 의심했던 것, 완전히 믿지 못했던 순간들이 미안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다리가 보이는 곳까지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언제 결혼식 올릴까요? 지혜 씨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웃었습니다. 서두르지 말아요.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해요. 그래도 이번엔 끝까지 가고 싶어요. 지혜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간에 국정원 긴급 호출 같은 거 없이요. 민준 씨도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날을 농담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치유됐습니다. 약속할게요.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저도 약속해요. 다시는 비밀을 만들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멈춰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강물이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 씨, 우리가 처음 만났던 게 임무였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진짜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시작이에요. 네, 진짜 시작이에요. 지혜 씨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강공원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면서 길을 밝혔습니다. 민준 씨와 지혜 씨는 그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당신에게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용서해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요. 지혜 씨는 잠시 멈춰서서 민준 씨를 봤습니다. 제 인생은 거짓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제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줬어요. 진짜로 살 수 있는 기회를요. 저도 당신에게 배웠어요.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상처가 있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에 올라타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갈까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집에 가요. 우리 집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1년 전부터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원룸을 떠나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달리는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지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년 전 공작원의 딸로 살던 자신이 지금은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민준 씨도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무너졌던 세상이 다시 세워졌다는 게, 그것도 더 단단하게 세워졌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지혜 씨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일상, 비밀 없는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행복해요, 민준 씨. 지혜 씨가 민준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요. 민준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 어딘가에 두 사람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거짓과 배신, 눈물과 고통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그저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랑은 때로 거짓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만들어가는 건 두 사람의 선택입니다.
민준 씨와 지혜 씨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완벽한 시작일까요? 아니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일까요? 오늘 이야기 속 민준 씨와 지혜 씨는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만났습니다. 거짓과 배신으로 시작된 관계였죠. 하지만 그들은 그 거짓 속에서 진실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과거에 실수를 하고 때로는 남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계속 과거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 민준 씨는 지혜 씨를 용서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용서가 두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지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두 번째 기회가 첫 번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기회는 모든 걸 알고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민준 씨처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